자, 오늘 베스킨라빈스 썰리원 31차시 교과서 98에서 103쪽에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정기적 특성의 벌써 세 번째 소단원이네요. 에너지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영어로는 에너지 밴드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게 한글화가 완전히 성공을 해서 에너지띠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학습 목표는 고체의 에너지띠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 등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고체의 에너지띠 이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웠었죠. 수소 원자 안에 갇혀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자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녀석이 가장 에너지가 작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로 가까운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두 번째로 그 에너지가 작고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이런 에너지 준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자는 수소 원자가인 경우에는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는데, 전자가 여러 개가 있는 원자의 경우에는 요 바닥 상태부터 전자를 채워 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그 파울리 베타울리에 대해서 화학 시간에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통합과학에는 배웠나요? 안 나오나요? 그 파울리 베타울리라는 게 있어요. 그 파울리 베타울리는 뭐냐면 그 원자에 갇혀 있는 전자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양자수로 그 전자가 가지는 물리량이 표현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양자수 중에서 최소 한 개는 달라야 된다라는 게 파울리 베타울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 방 안에는 전자가 두 개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씩밖에 못 들어가는데, 만약에 원자가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이루고 있으면 그 전자수도 두 배로 늘어나죠. 그럼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방의 개수도 두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양자수 중에서 하나가 그 에너지를 나타내는 양자수, 주양자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두 배가 되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 준위도 두 배가 돼야 돼가지고 이렇게 약간 에너지 준위가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세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면은 전자가 원자 한 개일 때보다 전자수가 세 배가 되죠. 그럼 방도 세 배가 돼야 되니까 이게 세 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분자 수준에서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상태를요, 그냥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얘는 이제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분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우리가 셀 수 있는 수준이니까 이제 에너지 준위가 그냥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얘는 아직 안 일어나. 자네 살아있나? 야야, 좀 있어 소변 검사하러 가야 돼. 일어나. 그렇고요. 근데 고체의 경우에는 그 뭐 한두 개의 원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거의 아보가드로 수에 육박하는 10의 수십승 개의 원자들이 서로의 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10의 수십승계, 한 10의 21승계에서 10의 22승계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럼 얘가 사실 미세하게 보면 에너지 준위가 10의 한 21승계씩 막 이렇게 있습니다. 아보가드로스만큼. 그러면 그 에너지 준위하고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이 굉장히 미세하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거의 연속적이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를 에너지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에너지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에너지띠 내부의 에너지 준위 간격은 너무나도 미세해서 진짜 미세하겠죠? 10의 아보가드로스만큼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촘촘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의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세하게 보면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들이 아니죠. 다 다른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 상태부터 전자가 채워져 나가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에너지띠를 그릴 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띠면은 시커멓게 칠을 해놓고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에너지띠이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의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 띠 있죠? 이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합니다. 그 화학에서 이제 원자가 전자 흐름 배우잖아요. 원자가 전자. 제가 야매로 예전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경상도 표준어 중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쓰죠. 이렇게 뭐 또 산 같은 데 올라가면 막 이게 손주가 이렇게 절벽 가까이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있으면 이거 위험해. 그 가쪽으로 가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쪽. 바깥쪽. 그래서 원자 가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전자라고 해서 원자가 전자. 띠 중에서 전자가 채워지는 것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띠. 그래서 원자가 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화학 선생님한테 맞는지 한번 여쭤보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가가 그 가쪽이 아니고 가능할 가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이 가능한 전자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18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8개지만 제외곽에 있는 전자가 화학 반응에는 관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 전자가 0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데 사실 기억하기에는 뭐 가쪽 이렇게 기억하면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바깥쪽 가쪽 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 띠보다 한 단계 높은 에너지 띠이면서 비어 있는 띠 있죠. 이거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띠하고 원자가띠 사이에 요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에너지 상태 있죠. 그리고 이 차이를 그 띠 간격이라고 하고요. 띠 간격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걸 띠 틈이라고도 하고요. 띠 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는 에너지 간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띠 간격, 띠 틈, 에너지 간격. 그래서 이 기호로 표현할 때는 EG라고 표기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간격 이래가지고 EG EG 하죠. 야 이거 영어로는 에너지 갭이에요. 갭. 혹은 밴드 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갭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G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고체 에너지띠를 나타낼 때는 요 아래쪽에 있는 에너지띠는 생략하고 한 요만큼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요만큼만.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져 있으면 아래쪽은 생략되어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요게 얼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용어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전도성은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예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하면은 저항이 작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전기 전도성이 나쁘다, 전기 전도성이 안 좋다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겁니다. 반면에 전기 전도도는 전기 전도성이 크기거든요. 그러면 전기 전도도는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숫자가 크면 전류가 잘 통하는 거예요. 숫자가 작으면 값이 작으면 전류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전기가 전도되는 정도, 전기 전도도고요. 요거는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보통 기호를 씁니다. 6이 살쪄가지고 약간 넘어져 있는 모습. 심심할 때 이런 거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기호를 예쁘게 그리면 문제가 더 잘 풀립니다. 안 보내주면 큰일 날 것 같은 눈빛인데.
자, 요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띠 간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띠 틈이 얼마냐,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OK 아니고요. 0켈빈. 절대온도 0도를 나타냅니다. 자, 절대온도 0도일 때는 이제 전자가 최대한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을 테니까 이제 원자과 띠에 전자가 다 채워져 있는 상태고 전도띠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이런 그림 있죠. 얘가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파울리 베타울리에서 전자가 움직이려면 어디 있을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회로에 이제 전압을 탁 걸어준다는 것은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전기장을 만들어주면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기력은 받는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는 겁니다. 비어있는 방이 없으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전도띠로 전이를 하게 되면 전도띠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가 천지백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즉 도선에 전기장을 만들어주면 이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비어있는 다른 방으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로 전이해야지 전란을 운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상온에서는 열 에너지가 일부 있죠. 일부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그 중에서 일부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또 에너지 상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렇게 전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아까 제가 전자라고 그랬죠. 이 녀석들은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공간에 보면 비어 있는 방이 천지백깔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압을 걸어줘서 이쪽으로 전기장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F는 QE잖아요. 그럼 이 전자는 음전하니까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옆으로 가도 살짝 이제 에너지 준위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비어 있는 상태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전자라고 하면요, 얘는 이제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인데요. 얘가 전자니까 얘는 후자겠죠. 얘는 양공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전하, 양전하를 띠는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걸려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에 있던 전자는 음전하니까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전기장이 오른쪽이니까 이쪽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를 채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비어있는 구멍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구멍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양전하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고체 물리학에서는 이 양공을 가상의 입자로 보지 않고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로 보고 현상을 설명하거든요. 그럼 그 현상들이 굉장히 설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반도체 요 에너지띠 관련된 부분에서는 요 양공의 경우 실제로 그냥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로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전자가 많아지면 전도띠의 전자와 원자과 띠의 양공이 많아지죠. 그럼 전하를 잘 운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 둘을 묶어 가지고 전하를 운반하는 입자라고 해서 전하 운반자 혹은 전하 나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하 운반자, 전하 나르게.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 두 용어가 다 쓰였던 것 같아요. 전하 운반자, 전하 나르게. 그래서 요 숫자가 많아지면 전류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띠틈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통합니다. 띠틈이 작으면 전류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띠틈이 커서
이제 상온에서는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잘 전이하지 못해가지고 전하 운반자 수가 극히 작은 이런 물질들을 절연체 혹은 부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도체인데요. 도체의 경우는 교과서마다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교과서는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띠틈이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교과서는 요만큼을 원자가띠로 간주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원자가띠로 간주하고 원자가띠의 전자가 절반 정도만 채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표현 모두 그냥 옳은 표현으로 여러분은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상태는 똑같은 거죠. 쉽게 비어있는 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거의 다 자유로운 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 내 전자들 자유전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전류가 가장 잘 통하고 얘는 안 통하고. 근데 얘는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잘 흐르기도 하고 잘 흐르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반쯤 도체다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라고 하고, 얘는 부는 부정이죠. 도체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절연체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 뭐 염화은, 황화, 카드뮴 이런 것 때문에 띠 간격이 한 5.4, 3.2, 2.42 이 정도 되죠.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되거나 1보다 작거나 한 이 정도 띠틈을 가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리콘하고 저마늄, 규소하고 저마늄은 대표적인 순수 반도체 14조 원소죠. 이거는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비저항과 전기 전도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건 좀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 자, 어떤 고체 덩어리가 있다라고 칠게요. 단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죠. 왜냐하면 전자가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A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아지죠. 왜냐하면 길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도로가 2차선보다는 3차선, 3차선보다 4차선이 차가 잘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항은 길이가 클수록 저항이 크고 단면적이 클수록 저항이 작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라도 형태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는 거죠. 요 앞에 붙는 비례 상수가요, 이렇게 로라고 쓰고요. 요거를 비저항이라고 합니다. A 저항 아니고 B저항. R은 여기 있네요. 자, R은 저항이고요. 이건 단위는 얘는 옴이죠. 비저항은 옴미터입니다. 왜냐하면 요 다 곱해서 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미터고 이거 미터 제곱이죠. 그럼 여기 옴 곱하기 미터 해야지 다 합쳐서 옴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비저항의 역수가 전기 전도도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비저항은 크면 클수록 똑같은 형태일 때 저항이 큰 거잖아요. 근데 전기 전도도는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통해야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는 크면 클수록 전체적으로 저항이 작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저항의 역수가 전기 전도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해서 요거는 같겠죠. 예,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요게 전기 전도도입니다. 전기 전도도의 단위는 제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게요. 참고로 지멘스 퍼 미터입니다. 이 지멘스는 뭐냐? 그 우리 집 보일러 컨트롤러 그 이름 회사가 지멘스던데 잘 고장 나더라고요. 이 지멘스는 옴의 역수예요. 옴의 역수. 그래서 나중에 옴의 역수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시고 하면 맞을 겁니다. 옴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게 단위는 뭐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요 전기 전도도가 크면 클수록 저는 이름으로 기억하거든요. 전기 전도도는 전기가 전도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잘 전도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은 작은 겁니다. 예. 비저항은 말 그대로 저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크면 클수록 전류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그냥 역수관계라는 거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냥 생각만 하면 되죠. 길이 길면 저항 크고 면적 크면 저항 작고 이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절연체에 해당하는 게 이제 보면 전기 전도도가 작죠. 전류가 잘 안 통합니다. 황, 다이아몬드, 유리 이런 게 있고요. 반도체에는 규소, 점화류 있고 도체에는 금속들 있죠. 구리, 은, 백금, 비스무트. 아마 금이 약간 더 은보다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집적 회로에 들어가는 도서는 금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전기가 제일 잘 통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집적에는 작으니까 조금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금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전압을 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면은 이제 원자가대하고 전도대가 살짝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일부 원자가대에 있는 전자가 전도대로 전이한 상태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전지를 탁 연결해줘요. 그럼 전지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죠. 그럼 전지 역할은 뭐냐면 요 회로에 전기장을 이렇게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전기장이 걸리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걸리게 돼요. 그럼 제가 이 식이 계속 쓰인다고 했잖아요. F는 QE죠. 그래서 이 전기장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전하는 이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자는 이렇게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요. 반면에 양공은 양전하를 띠는 입자로 그냥 보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세히 보러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으로 전기장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전자는 음전하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만약에 0이면 이거 철수 아니고요. 이게 T1, 2T1, 3T1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얘를 채우면 양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얘를 채우면 이 상태가 되죠. 이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걸 채우면 이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양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플러스 전하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 그 출제는 되어진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요 고체 에너지 띠 이론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가로축이 온도고요. 세로축이 비저항이 그래프인데 보통 절연체하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클수록 비저항이 작아지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온도가 클수록 원자가대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원자가대에 있는 양공도 많아지고 전도띠의 전자도 많아지니까 전하 운반자가 많아지죠. 그럼 전류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럼 비저항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도체는 거꾸로예요. 온도가 높으면 저항이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도체는 이미 전자들이 다 자유전자예요. 원자가대에 있는 전자들이.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요, 얘네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이제 혼잡해지면서 서로 충돌에 의해 가지고 전하를 운반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틈이 0이 아닌 녀석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작아지고 띠틈이 0이면 온도가 올수록 저항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이제 넣은 자료고요. 자, 문제 2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4월 고3학년 평가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도체와 반도체의 에너지 띠 구조에 대해 학생 ABC가 대하는 모습입니다. 옳은 것만 골라라. 학생 A. 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지는 않죠. 에너지 띠는 아보가드로수만큼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걔네들이 미세하게 갈라져 가지고 미세하게 다른 값들을 가져요. 그래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생 A 틀렸고요. 그다음 학생 B 반도체에서 전자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하면 원자가 띠에 양공이 생기게 되죠. 전도띠라는 이름 자체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 전기를 전도하는 띠예요. 보면 거기로 전자가 전이하면 그 전자들이 전도하잖아요. 전기를 운반하잖아요. 그리고 원자가 띠에는 양공도 전하를 운반하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기 전도성은 좋다라는 것은 전류가 잘 통한다라는 거죠. 전기 전도도가 크다,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는 것은 비저항은 작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도체보다 전류가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나빠하거나 전기 전도도가 작아 혹은 비저항이 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C도 틀려서 B만 맞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응? 아니요? 뭐가 아니야? 오늘 월요일 1교시라 많이 자네요. 자, 2020년 11월 수능 4번 문제입니다. 괜찮아. 나중에 유튜브에 옥수관을 검색하면 됩니다. 푹 자. 자, 다음은 물질의 전기 전도도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물질 X로 이루어진 옹기둥 모양의 막대 ABC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ABC는 동일한 물질이네요. 근데 ABC의 기읍과 길이를 측정한다. 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ABC의 저항값을 측정한다. 그다음에 나와 다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X의 전기 전도도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전기 전도도는 이제 시그마로 요거와 관련된 식을 세워보면 R은 저항값은 전기 전도도 분의 1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표에 각각 뭐가 있는지 봅시다. 길이는 L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저항값은 R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시그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R 있고 L 있고 시그마 있고 남은 게 뭐예요? 면적이죠. 따라서 얘가 면적입니다. 그럼 단위가 맞아 떨어지죠? 보면 이제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면적 단위잖아요. 면적 단위입니다. 그럼 상황을 잘 보세요. 면적은 다 동일하죠. 면적은 다 동일하니까 제가 동일한 것을 초록색으로 한번 박스 쳐볼게요. 면적은 다 지금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물질이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도가 같겠죠. 물론 얘는 실험을 통해서 계산을 했지만 어쨌든 전기 전도도는 동일한 물질이니까 같습니다. 결국에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B의 저항이 50이고 C의 저항이 75예요. 근데 여기 보면 길이가 2일 때 50이거든요. 그럼 길이가 1일 때는 저항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 비해서 길이가 2배면 저항이 2배, 길이가 3배면 저항이 3배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길이가 클수록 저항이 크게 나오니까 비례해서 여기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전기 전도도가.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외워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비저항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한 번도 비저항으로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전기 전도도로 물어봤었는데 얘도 혹시 모르니까 둘 다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단면적은 기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50보다 작죠. 25입니다. 그럼 X의 전기 전도도는 막대의 길이에 비례하죠. 비례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전기 전도도는. 전기 전도도는 물질의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같으면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그 저항이 길이하고 면적하고 관련이 있죠. 기역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은 이런 물질의 성질이 아니에요. 그는 길이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면 전기 전도도로 표현하거나 비저항으로 표현해야지 이게 전기 전도성과 관련된 물질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